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해외사 연튜브입니다. 겨울에 한기가 깊어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하고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다 왜소하고 못생긴 거 아니야? 너 송중기 BTS 알아? 걔네가 다 한국 사람이야. 왜 직접 가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해? 여기 한국 사람과 싸우는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남자의 외모에 대해서 논하다가 싸움이 나고 마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걸까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건축가로서 저는 고대와 현대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유명한 도시 서울의 도시 경관을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여자로서 이 새롭고 낯선 곳을 어떻게 탐색해야 할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건축 포럼이 이번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차례였기 때문에 저는 저희 회사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포럼이 끝난 뒤에는 남은 휴가를 써서 한국 관광을 하고 리옹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정말 신났습니다. 아시아로 여행을 온 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건축에 꽤나 진심이라 아시아의 건축물을 볼 수 있다는 세상에 신이 났어요.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엔 부끄럽지만 제가 건축을 사랑하는 이유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역시 프랑스에서는 꽤나 미남 미녀로 서로의 외관에 반해서 만나셨거든요. 이 영향 때문인지 저도 아름다운 것들은 좋아했어요. 저 역시도 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제 외모뿐만 아니라 저는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공항 자체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프랑스에서 익숙했던 공항과는 전혀 다른 현대적 건축물과 효율성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끝이 없는 천장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것 같은 천장은 실내인데도 답답함을 주지 않았어요. 서울로 향하는 동안 펼쳐지는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스카이라인은 고층 빌딩과 전통 한옥이 모자이크처럼 어우러져 독특한 도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푸른빛으로 반짝이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승현이네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승현이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한국에서 우리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온 적이 있는 친구였어요. 대학 때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낯선 사람들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난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건축 랜드마크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건축물인 경복궁부터 둘러보았습니다. 현대식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한 건물의 섬세한 디테일은 급속한 근대화를 이룬 한국의 역사에 대한 존중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미래에서 이동한 듯한 건축물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동대문 상점 사이에서 홀로 굴곡진 모습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 이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DDP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의 탐험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자리한 북촌 한옥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답게 보존된 한옥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아한 곡선 지붕과 간결하고 우아한 선으로 이루어진 한옥은 자연과 건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철학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멋진 근대 건축물로 유명한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캠퍼스의 가장 큰 특징은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지하 건물인 ECC였습니다.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거대한 구조물인 ECC는 방금 전까지 보았던 전통 한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계곡과 같은 공간의 실내와 실외가 어우러진 혁신적인 디자인은 현대 건축의 생각을 대담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건축가로서 저는 서울 건축에서 옛것과 새것의 병치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맞는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했죠. 이러한 철학은 동대문 역사문 화공원과 같이 역사적 유물을 미래형 도심 공원에 통합한 공간에서 잘 드러납니다. 저는 서울의 도시 공간이 계획된 방식에 특히 흥미를 느꼈습니다. 서울은 좁은 골목길과 넓은 대로, 전통시장, 고급 쇼핑 지구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특히 서울은 땅의 면적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러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건물 사이에 간격이랄지 높이들을 맞추는데 신경 쓴 티가 났습니다. 이러한 병치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럽의 여느 나라보다 높은 건물이 많았어요.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다는 건 땅의 지반뿐만 아니라 바람까지 생각해야 해서 쉬운 일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서울의 한 가지 측면은 녹지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한강의 규모는 정말 컸어요. 한강을 따라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을 위한 배려를 해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조깅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었고 천천히 걷거나 앉아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민을 위해 이런 공간을 무료로 개방한 점이 좋았습니다. 다음날 승현이와 저는 북한산에서 하이킹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에는 수도에 이런 큰 산이 있지 않고 언덕 정도만 있거든요.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산이 정말 멋지게 느껴졌어요. 해가 뜨거울 것을 대비해서 챙이 큰 모자를 사고 싶었는데 마트에 마땅한 게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지? 그냥 모자가 없이 가야겠다. 라고 했는데 승연이가 마구 웃었어요. 한국에서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냐고 하면서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켜서 다양한 모자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배송을 시키려고 하면 내일 등산을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걸 골라서 도대체 어쩌자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걸 골라서 어쩌려고? 등산은 당장 내일이잖아. 지금 시키면 내일 올 거야. 내일 아침에 문 앞에 와 있어. 저는 농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승연이는 어이없어 하면서 내가 이걸로 거짓말을 쳐서 얻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 등산에는 모자가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승연이는 일어나자마자 현관문을 열었어요. 저는 밖에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승연이네 집 앞에 정말 배달이 와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은 교통 인프라가 좋고 사람들이 워낙 부지런해서 하루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심지어 승연이가 시킨 모자만 온 것이 아니라 등산에 가서 먹을 간식 같은 것들도 와 있더라고요. 정말 기분 좋게 등산을 갈 수 있었습니다. 택배 서비스의 효율성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편물 배송이 느리고 때때로 불안정한 프랑스에서 온 저에게 한국 택배 시스템의 속도와 정확성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프랑스 배송 시스템은 정말 최악이거든요. 한국 배송 시스템은 현재 내 택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다 알려주는데 반해 프랑스는 집 앞에 도착해서 연락이 와요. 언제 내 택배가 올 줄 알고 있겠어요. 직장에서 택배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우체국으로 반송시킨 택배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택배를 찾으러 다시 우체국으로 가야 하는데 유럽에서 우체국은 토요일까지 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겠어요? 또 연차를 쓰고 택배를 찾으러 우체국까지 가야 합니다. 실제로 우체국에는 반송된 택배가 가득 쌓여 있어요. 새삼 한국 택배 시스템과 프랑스의 택배 시스템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게 더 좋냐고요? 당연히 한국이죠. 북한산에 올라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자연과 도시 생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심을 가로지르며 활력을 되찾은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서울의 건축과 도시 계획이 어떻게 사람들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가도로로 덮여있던 하천은 자연을 도시 경관으로 끌어들이는 공공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는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 여정이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동체, 역사, 혁신을 중시하는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하는 것이었죠. 서울에서의 모험은 시작에 불과했고 한국의 다른 지역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건축적 다양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건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건축물이든 현대 건축물이든 각각의 건축물은 한국의 시간 속 여정, 고난과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건축가로서 이번 여정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건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입견에 도전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서울 건축의 전통과 현대의 균형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서울은 음식조차 완벽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 중 하나는 치킨이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승연을 만나서 저녁에 먹는 치킨과 맥주는 하루의 피로를 싹 풀어주었습니다. 프랑스의 치킨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먹는 음식은 없고 레스토랑에서 구운 닭요리 정도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비싸서 가볍게 먹기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한국은 둘이서 값싼 가격에 치킨을 만족하면서 먹을 수 있었어요. 또 한국은 프랑스처럼 요리 재료를 다양하게 쓰는 것이 좋았어요. 또 다른 기억에 남는 경험은 삼겹살을 먹어본 것이었습니다. 마늘, 쌈장 및 기타 반찬과 함께 쌈을 싸서 먹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식사의 공동체적 측면은 한국 식문화의 전형적인 부분입니다. 서울의 음식 풍경을 더 많이 탐험하면서 저는 요리의 다양성에 놀랐습니다. 조선시대 궁중 요리부터 서민들의 소박하지만 푸짐한 음식까지 한식은 한 나라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트렌디한 카페와 퓨전 레스토랑을 방문해 한식의 현대적인 면모도 살펴봤습니다. 이곳에서는 현대 한국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정신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맛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한국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어요. 음식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색깔과 아름다움을 생각해서 주었어요. 어느 날 승연이는 밤에 한강으로 조깅을 나가자고 했어요. 그날따라 배가 너무 불렀거든요.
저는 한강을 좋아했지만 망설였습니다. 왜냐면 밤 10시가 다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승연이한테 사실 걱정이 돼서 공원에 나가는 건 힘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저를 아는 승연이는 오히려 지금이 가야 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강물에 반사되는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키가 크고 몸이 좋은 남자들이 운동을 하러 나오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네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남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저는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마치고 한강공원으로 나갔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밝고 안전했어요. 겨울 유럽은 4시만 돼도 정말 어두워지는데 서울은 가로등을 얼마나 잘 해놨던지 내가 안 보일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공원에도 세세하게 CCTV와 구조 장소를 적어두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잘생긴 남자들은 많았냐고요? 사실 밤이라서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몸은 잘 보였어요. 다들 키가 크고 덩치도 컸어요. 승연이의 말대로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복한 밤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놀라운 에너지와 회복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활기차고 역동적인 대도시로 부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여전히 활기찬 거리의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의 여정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단순히 도시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도시의 맥박을 느끼고 영혼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건축가로서 저는 택배 서비스의 간소화된 운영 방식과 한국 도시 공간의 사려 깊은 디자인 사이에서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효율성과 사용자 경험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실용성과 혁신을 중시하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는 저에게 한국을 더 매력적인 나라로 다가오게 했습니다. 저도 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여행을 계속하면서 저는 삶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에 대한 인상도 함께 가지고 다녔습니다. 관광객들이 종종 간과하는 한국 문화의 이러한 측면은 저에게 이 매혹적인 나라의 중심을 이해하는 열쇠였습니다. 분주한 서울의 거리를 뒤로하고 한국의 한적하고 그림 같은 시골과 해안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이 여정에서 저는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의 산만큼이나 한국의 정체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통해 가장 깊이 깨달은 것 중 하나는 한국인의 삶에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건축에서부터 다양하면서도 통일된 맛을 내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균형은 한국 문화의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가시적인 것을 넘어 사회적 상호작용, 비즈니스 관행, 심지어 개인의 철학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은 특히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급속한 근대화를 거치며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국민들의 정신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서울의 번화한 시장부터 시골의 한적한 마을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깊은 인상을 남긴 또 다른 측면은 공동체와 환대에 대한 한국인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부터 한적한 바닷가 마을까지 가는 곳마다 따뜻함과 관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동의 식사, 공공장소에서의 경험 공유, 사람들 간의 존중하는 상호작용은 함께함과 상호 존중을 중시하는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은 풍경이나 건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여정을 통해 건축가라는 직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통 한옥부터 서울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이고 사려 깊은 한국 공간의 디자인은 공간을 디자인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 건축에서 기능, 미적, 문화적 의미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목적뿐만 아니라 스토리를 전달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쌓은 모든 경험과 추억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 고요한 사찰, 울창한 산, 활기찬 도시가 모두 제게 흔적을 남겼으니까요. 하지만 장소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회복 탄력성, 정신은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제 인식에 도전하고 시야를 넓혔으며 세상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에 대해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추억으로 가득 찬 마음과 지식으로 풍요로워진 정신, 그리고 이 놀라운 나라의 아름다움과 회복력에서 영감을 받은 정신을 가지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작별이 아니라 또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제 생각과 몇 번이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제 인생의 한 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영감을 주고 교육하고 변화시키는 여행의 힘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주간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이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맛봤는데 어떻게 다시 프랑스로 갈 수 있겠어요?
프랑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한국 건축사무소에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답니다. 한국 가수들의 외모도 찾아보고요. 그런데 정말 한국 남자들 왜 이렇게 아름답나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 건강에 유의하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사연에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환자분 옷을 벗으셔야 해요. 저는 지금 허리만 아픈데 왜 옷을 벗어야 하죠? 인권 침해 아닌가요? 역시 따라오는 게 아니었어. 한의원에서 금발의 핀란드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의사는 곤란한 듯 영어 통역을 요청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핀란드의 눈 덮인 땅에서 온 스키어 줄리어스입니다. 제 삶은 스키와 추운 겨울 그리고 슬로프를 질주하는 스릴이 전부인데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곳, 한국에서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겨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으로 떠나기 불과 몇 주 전, 헬싱키의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늘 마시던 블랙커피를 마시며 최신 스키 뉴스를 스크롤하고 있었죠. 그때 에릭슨 코치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줄리어스, 계획이 바뀌었어. 이번 겨울에는 일본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방사능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대신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는 단호하면서도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은 제게 꿈의 여행지였거든요. 전설적인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는 상상을 했었죠. 하지만 한국은요? 동생이 본 한국 드라마 몇 편을 제외하면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한국에 대해, 특히 스키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목적지인 강원도에서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점이 제 흥미를 자극했습니다. 출국일이 다가오자 팀원들과 저는 설렘과 불확실성이 뒤섞인 마음으로 공항에 모였습니다.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들었어요. 팀원 중 한 명이 낯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저는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의 따뜻한 환대, 편안한 좌석 그리고 음식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장시간의 비행도 견딜 만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공항은 거대하고 현대적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표지판은 모두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어서 길을 찾는 것도 쉬웠어요. 하지만 가장 놀란 건 버스를 타려고 인천공항 밖으로 나갔을 때였어요. 밖으로 발을 딛는 순간 전 핀란드의 추위에 버금가는 바람을 맛봤어요. 정말 얼굴이 찢어지는 듯한 바람이었습니다.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바람이었어요. 일반 패딩으로는 해결이 될 것 같지도 않았어요. 핀란드의 건조한 추위와는 다른 날카롭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였죠. 겨울이 온화할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하며 제 착각에 살짝 웃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의 스키 선수들이 입을 법한 패딩을 입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다들 색도 똑같았어요. 검정색이었죠. 김밥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는 길은 어땠냐고요? 신기했어요. 눈 사이사이로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이 있는 모습이 핀란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빽빽이 있는 것들은 처음 봤어요. 가장 복잡하다는 런던이나 파리를 가도 그렇게 건물들이 높지는 않았거든요. 강원도에 내려서는 더 놀랐어요. 서울과는 다른 눈의 양과 서울의 추위는 추위도 아니었어요. 정말 제가 스키 선수라서 다양한 옷들을 가져와서 다행이지 아마 단단히 가져오지 않았으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에 하나가 뜯어졌을 거예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그 정도로 추웠어요. 핀란드에서 가장 추운 날에 버금가는 정도였어요. 해가 진 날씨에 도착해서 그런가 더 추웠어요. 풍경은 신기했습니다. 스키장 바로 앞에 숙소가 있고 높은 스키 슬로프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콘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방이 뒤섞여 있었고 침대는 2개뿐이었어요. 저희는 바닥에서 자야 했죠.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핀란드를 생각하니까 괜히 바닥이 더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저희는 바닥에서 자본 적도 없었고 허리도 안 좋았던 저로서는 재앙이나 다름없었죠. 모두가 침대에서 자고 싶어 했어요. 이럴 때 가장 공정한 방법은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를 한 저는 졌습니다. 바닥에서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팀원들과 싸울 수는 없었어요. 이런 방을 준 콘도 직원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처음으로 누워봤어요. 이불은 정말 두꺼웠어요. 거의 매트리스에 버금가는 것 같았죠. 온갖 불편함과 의구심을 느끼며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바닥에서 은은한 온기가 스며드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온돌 난방이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았고 오랜만에 푹 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친구들에게 이 온돌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고
친구들도 똑같이 온돌의 편안함에 감탄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신기한 점이 있었어요. 동생이 보는 한국 드라마에서 등장인물 중 아무도 실내에서 두껍게 입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배경이 한겨울이어도 반팔을 입고 있는 등장인물도 있었거든요. 저도 놀랍게도 밖은 핀란드의 추위와 똑같아도 실내에서는 반팔을 입고 있었어요. 충분히 따뜻했거든요. 저희 핀란드에서는 벽난로를 쓰는데 벽난로 주위는 따뜻하지만 집안 자체를 따뜻하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벽난로에 옷이 타거나 매운 연기가 집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흔한데 온돌은 그런 게 없었어요. 정말 기온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몸이 찌뿌둥하지 않고 너무 개운했어요. 이런 상태면 훈련 내내 몸 상태가 최상일 것 같았어요. 전 매일 바닥에서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원도의 아침은 새하얀 눈으로 세상을 온통 하얗게 물들이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일찍 잠에서 깨어난 나는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에 이끌려 창문으로 향했어요. 온돌 바닥에 온기가 남아있어 바깥의 차가운 기운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기에 참 좋은 방법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전통 온돌과 바닥 난방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따뜻함만이 아니라 이국 땅에서도 집과 같은 편안함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죠. 스키장으로 가는 길에 산 너머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새로운 날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오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자고 선언하며 기대감에 들떠 있었죠. 강원도의 슬로프는 아름답고 도전적이기로 유명했고 저는 제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프로 스키어로서 저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추구했고 가장 높은 슬로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연습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스키 리프트를 타고 산을 오르면서 주변 사람들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스키어들이 이 슬로프의 매력에 이끌려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는 현지 스키 문화가 궁금해 옆에 있던 한국인 스키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산에 대한 이야기, 최고의 트레일, 현지 스키 팁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야간 스키를 꼭 타보세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여기 와서는 스키가 훈련이 아니라 놀이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별이 쏟아지는 한국의 밤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스키를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순간 저는 새로운 모험인 야간 스키를 준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난 한국인 스키어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슬로프를 경험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죠. 공기는 상쾌했고 다른 눈 덮인 산 위로 은빛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설렘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슬로프에 오른 순간 지금까지 경험한 스키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슬로프는 은은한 조명으로 밝혀져 마법과도 같은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스키가 눈을 가르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시원한 밤 공기가 상쾌하고 활력을 주는 산을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마치 제가 밤의 일부가 되어 겨울의 원더랜드를 누비는 고독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거의 꿈과 같은 초현실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날 저녁 현지 식당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먹으며 핀란드와 한국의 겨울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하게 훈련을 받고 나서 먹는 라면은 유독 더 맛있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심지어 분명히 같은 라면인데 컵라면이랑 숙소에서 끓여 먹는 라면의 맛이 달랐어요. 핀란드에서 가끔 사 먹는 것보다도 더 맛있었고요. 그리고 강원도의 추위가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음식도 그렇고요. 고향과는 너무 다르지만 정말 맛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안나의 말대로 정말 국물은 편안하게 속을 달래줬어요. 그리고 고기국뿐만 아니라 계란국, 생선국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어요. 저희는 급식판에 나오는 음식들을 매일 먹었는데 한국식만 나와도 아무도 불만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메뉴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즐거운 동계훈련을 하던 도중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진 겁니다. 저는 늘상 있었던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코치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코치님은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코치님이 데려간 곳은 한의원이었는데요. 저는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환자분 상의를 다 벗으셔야 해요. 저는 지금 허리만 다쳤는데 왜 상의를 벗어야 하죠? 혈전이 연결된 곳에 침을 놓아야 하거든요. 사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인터넷을 보니까 머리로 바늘이 나왔다 들어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아이를 달래듯이 별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직접 침을 놓는 시범을 보여줬어요. 저는 병원 선생님한테 너무 민망했어요.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침대에 누웠죠. 치료를 받고 나서는 놀라웠어요. 아무리 좋은 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아도 고통이 줄어든 적이 없었던 허리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어요.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건 허리에만 침을 놓은 게 아니라 어깨와 같이 허리와는 관련 없어 보이는 곳에도 침을 놔주셨어요. 근육이 편안하게 풀렸습니다. 너무 좋아서 저는 핀란드로 돌아갈 때까지 한의원 치료를 받을 수 없냐고 물어봤어요. 코치님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야간 진료까지 했어요. 훈련이 끝나고 들리면 된다고 하셨죠. 주말에 저희는 쇼핑을 나가기로 했어요. 훈련할 때 입는 옷 말고 한국의 추위를 대비하기 위한 옷이 필요했거든요. 버스가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그 풍경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 화려한 겨울옷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한국식 겨울왕국이었어요. 안나가 창밖을 가리키며 저를 슬쩍 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입고 있는 긴 패딩 좀 봐요. 우리도 하나 사야겠어요. 그녀는 유리에 얼굴을 대고 외쳤습니다.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처럼 해야겠죠. 저희는 모두 롱패딩을 하나씩 샀어요. 색깔은 뭘 샀냐고요? 당연히 검정색이죠. 모두가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게 침낭이 걸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완전 한국인 사이에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여웠어요. 또한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저는 신기한 사실을 알았어요. 엉덩이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죠. 이건 온열의자로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을까봐 만든 것이었어요. 작지만 중요한 디테일로 추위에 대처하는 한국인의 사려 깊은 접근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런 게 없구나 싶었죠. 우리의 대화는 지금까지 만났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친절한 가게 주인부터 길거리의 친절한 주민들까지 모두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나는 이곳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했고 저도 동감했습니다. 돌아왔더니 코치님이 삼겹살을 준비해 주셨어요. 불 근처에 둘러앉아 고기와 야채를 구워 먹으며 예상치 못한 이 여행에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고기와 함께 김치, 상추, 마늘, 매콤한 된장 등 다양한 반찬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팀원들이 능숙하게 고기를 구워 양상추에 싸서 된장과 마늘을 곁들여 먹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저도 팀원들을 따라 완벽하게 구워진 삼겹살 한 점을 상추에 싸서 먹었습니다. 약간의 떨림을 안고 첫 한 입을 먹었습니다. 돼지고기의 풍성함, 상추의 아삭함, 양념장의 매콤함이 완벽했어요. 특히 빨간 양념이 있었는데 단맛이 나기도 했어요. 거기에만 찍어 먹으면 고기 맛이 2배는 더 맛있어졌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은 멋진 풍경과 풍부한 문화,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씨로 매 순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순간마저도 밖에서 구워 먹는 사람들이 추울까봐 밥 먹는 곳이 비닐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웃고 즐기며 그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었기에 모든 시련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험을 위해 건배를 하면서 저는 한국이 저에게 단순한 스키 경험 이상의 것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간직할 추억을 선물해 주었죠. 마지막 날 찜질방, 즉 한국식 목욕탕을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핀란드는 집집마다 작은 찜질방이 있어서 거기서 대화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곤 하거든요. 저는 한국식 찜질방이 궁금했어요.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이 뒤섞인 채 무엇을 할지 모른 채 현지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찜질방의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여러 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제공된 면 잠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공용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저는 반바지와 티셔츠 한 벌을 건네받고 라커룸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공유 공간에서 편안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저는 여러 공간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각각 다른 테마와 온도를 가진 사우나와 찜질방이 있었어요. 저는 보석처럼 생긴 돌이 늘어선 찜질방에 들어가서 근육의 열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며칠 동안 스키를 타느라 지친 몸을 달랬어요. 그 다음에는 사우나의 열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아이스룸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따끔거리고 몸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며 몇 분간 용기를 내어 안에 들어갔어요. 여름에도 쉽게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엔터테인먼트 섹션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게임 공간, 노래방, 심지어 영화관까지 있었어요. 사우나라고 하면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이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저희는 한국 분들이 먹는 음식을 훔쳐보다가 따라서 시켰어요. 매점 주인분은 아주 익숙하게 색이 이상한 계란과 음료수를 주었습니다. 음료수 안에는 이상한 덩어리가 들어있었어요. 식혜라는 음료였는데 계란을 먹다가 목이 막히면 식혜를 먹었어요.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끝나가면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은 스릴 넘치는 스키 경험, 따뜻한 우정,
매혹적인 문화 소개 등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보러 왔지만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준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사랑과 추억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떠나야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관광으로든 여행으로든 말이에요. 핀란드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들이 한국에 가득하니까요. 한국의 추위를 무시했던 저는 다음에 올 때는 여름에 와봤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한국은 또 어떤 것들을 보여줄지 궁금하거든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아버지나 가세요. 그런 위험한 나라에 저를 보내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지금 가야 해. 너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한국 같은 나라에 보내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는 부녀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기 싫다는 여자와 강제로 한국에 보낸다는 아버지가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제 이름은 에밀리아이고 저는 벨기에 수도에서 자랐어요. 그곳의 삶은 가족 소유의 감자튀김 가게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감자튀김은 바삭하고 노릇노릇하며 적당한 짠맛으로 유명했습니다.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모두 좋아했죠. 우리 가게는 빨간색과 흰색 체크무늬 식탁보가 깔려있고 항상 군침 도는 감자튀김 냄새가 풍기는 곳이었어요. 제 동생 루카스와 저는 방과 후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서빙과 계산대 관리를 맡았고 루카스는 아빠와 함께 주방에서 일했어요. 저희는 좋은 팀이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원해서 한 일이었어요. 저희는 감자튀김 사업에 대한 열정이 별로 없었어요. 적당히 아빠의 감자튀김 가게를 받아서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생활은 편안했지만 호화롭지는 않았습니다.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식탁에 음식이 있고 친밀한 커뮤니티가 있는 등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늑한 2층 건물로 1층에는 튀김 가게가 있고 위층에는 거주 공간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학교를 잘 다녔지만 그다지 뛰어나지는 않았죠. 친구들과 저는 여가 시간에 동네 카페에서 놀거나 자전거를 타고 시간을 보냈어요. 소박한 삶이었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감자튀김 가게를 시작하여 번창하는 사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와사비 마요네즈와 김치 가루 등 새로운 소스와 맛을 실험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문화, 특히 한국에 매료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한국 요리법과 사업 전략을 연구하시곤 하셨죠. 아빠가 사업을 확장시켜서 프랜차이즈화를 하려고 했을 때 주변의 반대가 정말 심했어요. 저와 동생,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아빠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확고했고 아빠의 선택은 맞았어요. 아빠는 감자튀김을 프랜차이즈화 하는데 성공했고 이제 벨기에 관광지의 모든 곳에는 아빠의 감자튀김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가족의 인생은 달라졌죠. 저희는 이제 가게 일을 도울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아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아빠의 감자튀김을 다른 나라에도 퍼지게 하기 위해 유튜브나 SNS의 반응도 살펴봤어요. 아빠는 그렇게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영상을 많이 본 것 같았어요. 한번 한국 유튜버가 들리고 간 뒤로 매출의 차이가 컸거든요. 한국인들에게는 벌써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아빠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오는 한국 대학생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결심을 발표했습니다. 에밀리아, 내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으면 좋겠구나.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자튀김에 질식할 뻔했습니다. 왜 한국이죠? 나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아버지는 세상을 더 많이 보고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고 노력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하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왜 제가 편안한 삶을 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야 하나요? 심지어 유럽에 이렇게 다양한 나라가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반박하고 간청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너를 위해서다. 라고 아버지는 주장하셨죠. 결국 돈을 내는 아버지가 결정권자였죠. 그래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하며 송별 파티를 열어줬어요. 동생은 부러워했습니다. 난 여기 갇혀있는데 누나는 여행을 가잖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자튀김 가게와 친구들, 예측 가능한 제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대감이 없는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서류 처리를 하는 와중에도 거의 울고 싶었어요. 비행기를 타는 날 아침, 집안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난히 조용히 계셨는데 그만의 방식으로 저를 걱정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고 하시며 공항에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비행은 길고 피곤했습니다.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았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벨기에가 제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집, 제 안전지대를 떠나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면서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거나 문화를 이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사는 작은 마을의 안전을 넘어 내가 진정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잠들지 않을 것 같은 도시의 열기와 소란스러움에 휩싸였습니다. 간판, 언어, 사람 등 모든 것이 너무 달랐어요.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대학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집에 있는 아늑한 방과는 달랐지만 제 방이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사진으로 방을 꾸미며 한국 속 벨기에의 작은 조각을 완성했습니다. 대학에서의 첫날은 정말 눈물이 났어요. 언어도 서툴렀고 길을 잃은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이방인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집이 그리웠지만 최대한 활용하라 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떻게든 버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이 새로운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고 매일 연습을 하면서 천천히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시기는 친구가 없어서 한국어 공부라도 해야 했어요. 그게 시간이 빨리 갔거든요. 벨기에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했고 영어 공부도 그럭저럭 했어요.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죠.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장을 보거나 길을 묻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에도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포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여기 온 이유를 기억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매일 밤 작은 책상에 앉아 손이 아플 때까지 한국어 교과서를 뒤적거리며 발음 연습을 하고 글자를 써내려가곤 했죠.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집의 편안함, 동네의 익숙함, 그리고 아버지의 감자튀김이 그리웠어요. 서울은 새로운 광경과 소리, 냄새로 가득한 소용돌이였고 조용한 벨기에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향수병에 시달렸고 압도당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빠가 왜 한국 대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가 느껴졌어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을 찾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얘네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한테 손 빌리고 살 수는 없으니까 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조금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벨기에 GDP의 2배에 달하는 나라인데도 학생들이 더 발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저는 벨기에에 살고 있는데도 너무 일이 하기 싫어서 무기력하게만 시간을 보냈거든요. 다른 유학생들을 만났고 길을 잃고 낯선 곳에서 느끼는 공통된 경험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울을 탐험하며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고궁을 방문하고 번화한 시장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점차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유학생들과 한국인 몇 명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벨기에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고 제 한국어를 도와주려고 애썼어요. 특히 이수라는 여학생은 제 인생에서 만난 학생 중에 가장 천사였어요. 아르바이트에 학점 관리까지 하고 심지어 생활비도 자기가 벌어서 썼어요. 그래도 절대 부모님을 탓하지는 않았어요. 전 이수를 보면서 한국 학생들의 근성에 감탄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가 이해됐어요.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아빠는 맨날 감자튀김집에 문을 닫고도 공부하고 냈거든요. 아빠가 얼마나 제가 답답했을지도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종종 함께 외식을 하며 다양한 한국 요리를 맛보곤 했습니다. 이수는 각 음식의 의미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전통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 탐험도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매혹적인 도시였습니다. 저는 경복궁을 방문하여 그 웅장함과 주변 고층 빌딩과의 극명한 대비에 감탄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걸으며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도 평화로움을 만끽했습니다. 어느 주말 이수는 저를 한국 전통 목욕탕에 데려갔습니다.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고 때밀이 체험을 하며 공동체적인 분위기에 흠뻑 젖는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통해 제가 한국에서의 시간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에 익숙해지면서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존중과 노력,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 또래의 학생들이 학교, 직장,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향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벨기에에서 제 삶은 너무 쉬웠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꿈을 위해 열심히 일했죠.
제 자신의 야망과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모험담과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지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튀김 가게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국 음식과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딸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고 배우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새로운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문화적 차이도 눈에 띄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생활이 좀 더 여유로웠지만 서울에서는 속도가 빠르고 모두가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른과 권위에 대한 존중, 공동체와 화합에 대한 강조, 심지어 식사 예절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인사할 때 살짝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주거나 받을 때는 항상 두 손을 사용하며 연장자가 먼저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작은 존중의 행동이 제게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고 그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교수님께 수업 시간에 한국 문화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교수님은 이해해 주셨고 전체 수업을 위한 교훈의 기회로 삼으셨어요. 겸손과 문화적 감수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서울의 밥 문화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고기랑 밥을 같이 먹는 1차, 탕이랑 소주를 함께 먹는 2차, 3차로 노래방에 가서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기까지. 전 인생에서 그렇게 재밌는 술자리는 처음 경험해봤어요. 저와 친구들은 저마다 독특한 매력을 지닌 도시의 여러 곳을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춤추고 웃으며 평생 간직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저와 같이 논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학점이 많이 달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은 과제를 미리 다 하고 술을 마시러 온다든지 혹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과제를 한다든지 했어요. 대책 없이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쉬는 저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죠. 심지어 아르바이트 외에 공모전이나 각종 대회에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정말 반성했어요. 미래를 챙기는 건 이런 것이구나 알았죠. 아버지가 무언을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우정도 달랐습니다. 깊고 의미 있는 우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제2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공부하고 대학 생활의 고비마다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낯선 거리와 얼굴로 가득한 미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끝없는 발견과 모험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유적지, 트렌디한 카페, 경치 좋은 공원을 탐험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게 많은 줄 몰랐어요. 런던이나 파리를 가서도 즐겨보지 못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굳이 저를 한국까지 보냈는지 너무 이해가 됐어요. 아빠는 한국 학생들한테는 좋은 기운을 받고 세상에 있는 많은 새로운 것들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가장 알맞는 장소가 서울이었던 거고요. 언어 능력과 우정이 꽃을 피우면서 독립심과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울에서 비행기에서 내린 소심한 소녀가 아니라 자신감 넘치고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벨기에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도 영상통화를 통해 저희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제 경험, 배움, 포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변해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벨기에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분주한 서울에 비해 삶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위안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두 팔 벌려 저를 반겨주었고 저는 가족들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튀김 가게는 똑같아 보였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고 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음식, 문화, 사귄 친구들,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일 등 제 서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나누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크게 뜨고 경외심을 가지고 경청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한국의 맛과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저희 통찰력을 자랑스러워하고 흥미로워하셨어요. 고향을 걷다 보니 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여유로운 일상, 일찍 문을 닫는 동네 가게들, 서울에서 익숙해져 있던 경쟁심이 사라진 모습 등이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저 다를 뿐이었죠. 제 자신도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주변을 더 의식하게 되었으며 벨기에 출신이라는 사실에 더 감사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을 벨기에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다는 열망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의 재회. 친구들과 다시 만나는 것은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똑같이 재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달라졌습니다. 여행 전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글로벌 이슈, 커리어 포부, 개인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튀김 가게에서 저는 아빠와 논의했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콤한 고추장 마요네즈와 톡 쏘는 불고기 케첩 등 한국의 맛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소스를 도입했습니다. 고객들은 새로운 맛을 좋아했고 가족 사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또한 직원들에게 한국인의 직업 윤리를 공유하여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독려했습니다. 서서히 매장 분위기는 더욱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시기는 제 열정을 재발견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튀김 가게가 단순한 가업이 아니라 창조와 혁신,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관점은 감자튀김 가게를 생계 수단으로 보는 것에서 성장과 창의성을 위한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벨기에 생활에 재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울의 활기와 도전이 그리웠어요. 두 세계 사이에 끼인 것 같은 이질감을 느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녹여내겠다는 결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가게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켜보신 아버지는 저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업 결정과 마케팅 전략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되었고, 잠재적인 사업 확장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인 루카스도 이런 변화를 눈치챘어요. 제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동생은 비즈니스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테이블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새로운 활력과 단결력으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벨기에 생활에 다시 적응하면서 제 마음은 종종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에 돌아가서 계속 탐구하고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고 두 세계를 잇는 다리를 놓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생도 내년에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은 성장과 발전의 도시니까요.